제 왼쪽에 노희범 변호사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급하게 연락받고 오셨을 텐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이었나요? 그때 이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알렸는데 4월 4일 이 날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함으로써 국가적인 혼란, 국정의 불안정성을 하루빨리라도 해소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노희범 변호사께서는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이시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헌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추측이 워낙 난무해서 38일 동안 평일을 이어간 적이 없잖아요. 역대 지금 세 번째 탄핵 소추인데 노 변호사께서 보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재판관들 안에서 어떤 평의가 이루어지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알 수는 모르죠. 없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그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급성에 비춰봐서 과거에도 변론이 종결되면 2주 내에 다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심판 선고가 거의 한 달가량 변론이 종결되고도 한 달가량 선고되지 않음으로써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적인 혼란과 헌정 질서에 상당한 위기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금 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많은 이제 추정이 됐었는데 재판관들이 이번 경우는 이제 어제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이제 답변한 것처럼 대통령 탄핵 사건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금 감사원장 탄핵이나 검사 탄핵 사건, 기타 권한쟁의 심판 사건들도 동시에 진행되면서 모든 재판관들이나 헌법연구관들의 모든 역량을 대통령 탄핵 사건에 집중하기가 좀 한계가 있었다.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늦은 거 아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한데는 이 사안을 갖고 어떤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다수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으지 못해서라기보다는 한두 분의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못 냈거나 아니면 절차적인 사건의 어떤 적법성에 대해서 좀 이견을 제시하면서 최종 평결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나 라는 것이고요. 지금 4월 18일 날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로서는 이 사건을 선고를 해야만 되는 그런 시기적으로도 이제 임박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재판관들이 이제 선고 기일을 다행스럽게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기간에 대한 생각은 잘 들었고요. 이제 그 기간과 연관돼서 결과를 상관짓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기간이 길어지는 건 만장일치 인용을 시키기 위함이다. 아니다. 기각 의견이 3명이라서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 그 권한대행이 재판소장 대행이 기일을 못 잡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 법조인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저는 맨 처음부터 그랬지만 모든 국민들도 지금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객관적인 사실관계라든가 어떤 변론 과정에서 이제 각 증인들이 증언한 내용 그리고 관련 법리나 헌법재판소법이나 헌법의 규정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는 인용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법조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억측이 나왔고 예상이 나왔지만 저는 이번 4월 4일 선고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어떤 소추 사유의 어떤 사실의 객관성 그리고 증거 관련 법리에 비춰보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해서는 안 된다거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여러 예상과 추측이 난무하던 가운데 또 변곡점이 됐던 게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무죄였잖아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아예 다른 절차라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무죄 선고 이후에 어떤 보수층에서의 바뀐 기류, 또 민주당 측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또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런 압박,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뀐 건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그게 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네. 연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건가요? 정치권의 생각이고 정치권의 주장이 아닌가 싶고요. 또 헌재의 탄핵 선고가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적으로 예상을 하거나 추정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싶고요. 법리적으로 보거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어떤 사명, 책임감으로 보더라도 대통령 탄핵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은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또 상호 어떤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재판의 독립성의 원칙상.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선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많은 억측을 낳았던 것은 아마 재판관 중에 일부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이후에 보고 결정하겠다. 그런 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추정이 있었을 뿐이지 저는 현재 재판관들은 그런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형사 사건에 대한 선고나 그 선고 결과와 관련해서 탄핵 사건의 어떤 결과나 결정 이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 모든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이뤄지느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이제 그 기일은 못이 바뀌었습니다. 4월 4일 이번 주 금요일인데 쟁점을 어떻게 보세요? 이미 윤 대통령의 그 탄핵 사유는 5가지로 이미 헌법재판소가 준비 절차 기일에 이미 범주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 그다음에 포고령의 위헌성, 그다음에 국회를 점거 봉쇄한 행위,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를 반출하려고 했던 행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 시도한 행위, 이 5가지 범주로 분류화해서 그 행위의 위법성, 위헌성을 평가를 할 거고요. 아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에도 이 순서에 따라서 아마 평가를 할 거다. 이 5가지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사실관계 확정 및 그것이 어떤 법에 어떻게 위배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얼마나 그 법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서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인데.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대통령 측이 주장한 소위 이제 절차적인 어떤 이의 제기 이것과 관련해서는 소송의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 부분이 앞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의 대권이다라는 이제 통치행위론을 가장 먼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과연 헌법상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절차적인 요건으로서 이제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있는 형법상의 내란 범죄 부분을 철회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 범죄 부분을 철회하게 되면 국회의 재의결을 재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재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적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 결정문의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서 적법 요건 부분에서 재의결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탄핵 소추 사유의 철회가 아니라 적용 법조의 철회에 불과해서 그것이 헌법재판소를 구속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것이다. 아니면 적법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노 변호사께서도 이제 인용을 예상하셨고 또 여론조사를 봐도 인용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만 반대쪽에서는 기각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그 각하 절차적 위반이 있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용을 예상하는 노 변호사께 그 각하 의견에 대한 반론을 여쭤보고 싶은데 그 내란죄 뺀 부분, 재해결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 수사 자료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도 각하 의견의 근거잖아요. 두 가지에 대해서 노 변호사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절차적인 이의 내지 적법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즉 그 내란죄 부분 철회 여부, 그 다음에 이제 통치행위에 해당되느냐 여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자료를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느냐, 네. 세 가지인데요. 이제 가장 이제 뭐 쟁점별로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그 내란죄 부분을 국회가 철회한다는 것은 탄핵 소추 사유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그 탄핵 소추 의결서에 기재한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들의 사실관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국회 측 소추 대리인은 이것이 탄핵 심판이고 형사재판이 아니니까 형법의 내란죄 적용은 철회하겠다라고 한 것이지 윤 대통령이 실제로 행한 내란 범죄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어떤 행위가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고유한 판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이거를 철회하겠다, 적용 법조를 철회하겠다 하더라도 거기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나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할지 여부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고유한 직권 판단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의결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설시한 법리고 이미 확립된 법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윤 대통령 사건에서 국회 측이 내란 범죄 부분의 적용을 철회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 없는 것이고 이거는 적법 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네, 여기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 건 그 내란죄 적용 관련해서 그 파면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전에도 그렇게 바뀌었고 탄핵 뭐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있듯이 이전 탄핵 사건에서도 바뀌었었다라고 하면 반대쪽에서는 이번엔 다르다. 내란죄에 관련된 거는 이번 대통령 탄핵 선고의 가장 큰 부분, 중점적인 사안이다. 이걸 변경하는 건 재해결이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반론은요? 우선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실관계를 철회한다는 게 아닙니다. 즉 내란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군경으로 하여금 국회를 봉쇄 점거한 행위 그리고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승인에 대한 의결을 안 해주려고 했던 것을 방해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즉 그것이 내란 행위인데 그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철회한 사실이 없어요. 그 죄를 그런 행위가 적용할지 그렇죠. 그걸 철회하겠다. 국회를 점거봉쇄한 행위는 헌법의 많은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고요. 개헌법에도 위배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동시에 형법상의 내란 범죄에도 해당되고 직권남용죄에도 해당되고 뭐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란 범죄 적용이라는 적용 법조만을 철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 소추의 어떤 사실관계, 사유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헌법재판소에게 주장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 헌재가. 그리고 그거는 탄핵 소추 사유의 어떤 사실관계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예? 헌법재판소가 어떤 탄핵 사유가 어떤 법률 관계와 연관성을 갖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예. 이미 판시한 바 있고요. 예?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변경이 없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 사유가 내란 범죄 부분이 사실관계가 상당히 많이 이제 점하다 보니까 그것이 형법상의 내란 범죄 부분을 처리한다면 그 대부분의 탄핵 사유가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좀 인식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게 정확하게 그 일련의 행위들 국회를 점거봉쇄한 행위들이 형법의 내란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위반만이 아니죠. 헌법의 대부분의 조항에 위배되는 거예요. 대의민주주의 원리나 의회주의 원리, 예. 법치국가 원리 전부 다 위배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내란 범죄보다도 근본적인 우리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그런 헌법 위반에 중대한 위헌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중요한 부분이라서 수사 자료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그 피소추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준용해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이 부분도 뭐 여러 차례 좀 뭐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법조인들의 어떤 의견도 다 전달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우선 그렇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 심판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건 과정에서 일관되게 설시해 온 바 있고요. 실제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수사기관에서의 어떤 진술서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비록 대통령 측에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예. 왜냐? 그 부분은 수사 절차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서명 날인했고 한 경우나 영상 녹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됐기 때문에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의 진술의 어떤 합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예. 다만 그 진술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는 재판관들이 별도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요. 또 설령 수사기관에서의 어떤 수사의 증거자료의 어떤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8번의 변론 절차를 통해서 증인신문을 하고 예. 뭐 국회 속기록이나 회의록 그다음에 계엄이 선포된 그날 당시에 있었던 그 뭐 방송사들의 어떤 영상 예. 화료 자면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본인이 어떤 의미로 했다라는 취지로도 다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모든 자료들도 다 증거로서 사실관계의 확정이나 인정에 있어서 활용되기 때문에 설령 만에 하나 예. 검찰의 수사 자료를 부동의한 경우 증거 능력을 빼더라도 이번 탄핵 사건의 어떤 사실관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게 알겠습니다.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께서 인용을 예상하셔서 각하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에 대해서 반론을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고 기일로 우리가 미리 가서요. 그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 결과 선고 이후의 상황을 한번 예측해 볼게요. 파면이 된다면 또 저번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물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만 보수층의 그 어떤 비판을 넘어선 공격 이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법조인으로서 그 서부지법 폭동을 어떻게 보셨고 또 이번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를 한번 미리 짚어볼까요? 우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는 잠시만요. 그 말씀 듣기 전에 대통령실의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잡힌 헌재의 선고 기일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대한민국 국가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의 기본적인 약속, 즉 헌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가공동체가 유지되고 존속되는 겁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바로 우리 주권자들이 약속한 헌법에 따라서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절차적인 적법성을 갖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 헌법기관의 어떤 결정이나 헌재 결정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런 것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예. 국가공동체의 구성이 됐다면 우리는 이견이 있더라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구성원인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기본적인 자세다라는 점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키겠다고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고 예. 그것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헌재 결정이 있은 이후에 헌재의 어떤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그런 시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런 행위는 결국 내란 범죄와 같은 법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지금 뭐 발표를 했지만 여당이나 야당 모든 사람들이 헌재 결정을 다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사전에 대국민 발표를 하고 뭐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든 국민들이 헌재 결정을 따르고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법당국이나 경찰당국에서도 혹시나 결정 이후에 있을 어떤 뭐 과격한 시위나 어떤 사태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던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이번 주 금요일에 잡힌 선고 기일 관련한 대담 이어갔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